어제 금리 많이 안 낮췄잖아요. 5년짜리는 아예 안 낮추고 뭐 생각보다 0.1밖에 안 하고 뭐 2020년도 8월에 세 개의 레드라인 규제라는 게 나왔고 부채 많이 해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레버리지 쓰지 마. 12월에 결국은 사실상 디폴트가 발생을 한 거다. 거의 2년째 그렇죠. 지나서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했죠. 결국은 저 세 개의 이제 레드라인 때문에 부동산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약간은 딜레버리징의 시작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레이 달리오가 아름다운 딜레버리징이라고 해서 링크드인에 글을 쫙 쓰셨어요. 구조조정을 하면서 디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두 개가 믹스되면서 아름다운 딜레버리징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중주 그룹이 그림자 금융이라는 단어가 이때 또 나오기 시작을 해요. 지금 여기서는 금융이 건드려졌고 거기에 그림자 금융이 나오니까 불확실한 거죠. 비트코인이든 뭐든 해서 중국에서 돈을 빼가지고 자꾸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빈 걸 메꿔야 되잖아요. 돈이 들어와서 투자가 들어오고 그래야 인플레가 다시 발생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남 얘기할 수준이 아니고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아름다운 딜레버리징을 잘 해야 되는 건 거죠. 가계부채 무섭죠. 자, 어제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케빈강 대표 모시고는 또 시장의 최근의 흐름을 짚어보고 전략에 대한 얘기까지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볼게요. 테이블랩의 케빈강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가시면서 말씀해 주신 거 오늘 역발상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역발상도 역발상이지만 지금 앞쪽에서도 계속 중국 얘기 쭉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그 중국 얘기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트레이딩 전략 같은 걸 세워볼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시장에 반영됐을까 이거를 앞에서 되게 디테일하게 보셨다면 저는 약간은 큰 그림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떻게 전략을 조금 세워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제일 유행하고 있는 컨트리 가든, 중주그룹, 그 다음에 헝다, 부도 이거 세 가지가 제일 핵심적인 요즘에 키워드 세 개의 문제잖아요. 지금 이걸 유행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제일 뉴스에 문제. 많이 나오는 네, 문제들.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쨌든 구글이든 뭐 빙이든 어디든 치면 이제 뉴스들이 잘 서치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나온지를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제가 헝다그룹 한 번, 그 다음에 컨트리 가든, 그 다음에 중주그룹 이렇게 세 번을 쳤어요. 그래서 보여주세요. 네. 딱 나오는 거를 딱 보시면은 이게 어저께 친 거예요. 어저께 치면 제일 첫 번째로 뉴스 나오는 것들이 중국 유동성 확대 경기 부양 시도하는데 중국은 그러니까 부동산 가율을 원치 않는다. 이게 제일 첫 번째로 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빨간불이다. 지방정부 부채 275조 원 투입한다. 리만 사태 막아라. 이게 결국 뭐 리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그렇죠. 나오고 막 이런 네. 뉴스들이 지난주에 쭉 나왔잖아요. 그럼 주가 뺐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또 이제 금요일 날도 결국 헝다가 부도가 나고 그러면 헝다가 그러면 어땠었는데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가를 조금 더 뒤집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보면은 2020년도 8월에 들어보셨겠지만 세 개의 레드라인 규제라는 게 나왔고 그게 뭐냐면 결국 부채 많이 해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레버리지 쓰지 마.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자산 부채율 70% 초과하면 안 되고 선수금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부채율이 100% 초과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유동부채가 현금성 자산보다 많으면 안 되고 이거를 못 지키면 세 가지를 다 못 지키는 애들은 다 나가. 이렇게 맞는 게 이제 20년도 8월이었던 거거든요. 이게 헝다가 문제가 생기면서 이것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헝다가 문제가 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게 헝다가 문제가 돼 버렸기 때문에 잠깐만요. 네. 네, 세계 헝다가 문제가 된 거였고 이거 나오면서 결국은 2021년도 11월에 이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시 나온 거예요. 바로 네. 2020년도 8월에 저런 규제가 나왔고 부동산들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잠깐만요. 네. 뭐 부동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은 이 규제를 완화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완화를 해줘의 가장 큰 핵심에 헝다가 문제가 아예 돼버렸기 때문에 완화해줘 다 죽겠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11월에 나왔는데 12월에 결국은 사실상 디폴트가 발생을 한 거다라고 나와버렸어요. 2021년도 12월이에요. 근데 지금이 몇 월이죠? 2023년도 8월이에요. 네. 그러면은 1년 거의 2년째 그렇죠. 지나서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했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얘기가 나오는 컨트리 가든도 결국은 어떤 최악의 경우 어떤 현상일까? 얘네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두 개를 이제 비교하잖아요. 컨트리 가든도 이거를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얘도 큰 애였어. 근데 과거에 2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올랐나요, 내렸나요?
올랐죠. 그렇죠. 네, 올랐죠. 결국은 그러니까 저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중국은 중국이고 미국은 미국이고 각자 따로 돌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움직였지 결국은 뭐 저렇게 중국에서 부도가 나서 리만처럼 부도가 났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때 헝다가 더 컸었어요. 컨트리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뭐 중국이 뭐 망하거나 IMF 받거나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 세 개의 저 이제 레드라인 때문에 부동산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저 세 개의 레드라인이 왜 어떤 이유로 처음에 저걸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게 이제 약간은 딜레버리징의 시작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레이 달리오가 아름다운 딜레버리징이라고 해서 링크드인에 글을 쫙 쓰셨어요. 그러니까 중국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중국은 아름다운 딜레버리징을 준비해야 된다. 아름다운 딜레버리징이라는 게 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본주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라고 해서 레이 달리오가 제일 많이 해가지고 제일 많이 뷰어스가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거 이상 쉽게 자본주의를 잘 설명한 직관적으로 딱 이해할 수 있게 뭐 숫자적으로 말고 경제학 말고 본 거가 없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아름다운 딜레버리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래를 하고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인플레가 생기고 그러면서 경제는 성장해. 그러면서 부채는 계속 증가한다. 이건데 그러다가 결국은 딜레버리징을 해야 된다. 근데 폭망을 해서 딜레버리징을 하면 고통이 너무 이제 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빚을 줄여야 되는 된다. 과정이 온다. 온다. 무조건 네. 온다. 근데 그거를 구조 조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통해서 딜레버리징을 하면서 이제 반대쪽에서 이제 구조 조정을 하면서 이제 디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걸 두 개가 믹스되면서 아름답게 딜레버리징을 하는 거를 이제 레이 달리오는 아름다운 딜레버리징이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 나오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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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런 부분들의 일환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부터 꾸준히 계속 저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은. 그거에 또 맨 마지막에 지금 이제 컨트리 가든이 나온 거죠. 근데 과정이 결코 지금 아름답다고 보기가 근데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차트를 맨 네. 마지막에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쭉 보시면은 이게 맨 마지막 차트인데 하나가 헝다, 하나가 컨트리 가든, 하나는 이제 중국 본토의 A50라는 이제 신화 그 후치 인덱스예요. 50개 뭐가 종목. 뭐예요? 지금 보시면 구별하자면. 보라색이 신화예요. 네. 아하. 그 다음에 네. 그래도 또 미국이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네. S&P. 그 다음에 노란색이 HSCI. 그 다음에 하늘색은 3333인데 저게 헝다 망했죠. 그래서 정지됐죠. 그 다음에 지금 2007이 이제 컨트리 가든이에요. 그럼 쭉 보시면은 올라간 것도 무식했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2017년도인데 헝다. 네. 520%. 이거 뭐 1년 정도도 안 걸렸죠. 6개월에 500%가 오른 거죠.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앞에 다시 쭉 가서 중국을 보면은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경제 GDP 추이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계속 8%에서 30%가 돼요. 근데 GDP 성장도 엄청 컸잖아요. 얘네들은 거의 5에서 10%씩 성장을 했었으니까 과거에는. 그러면 저거에서 GDP가 증가를 하는데 그거의 비중이 저만큼 커졌으니까 얼마나 부자가 됐을까요? 그렇죠. 예, 어마무시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지금 왼쪽에도 보시면은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사용권에 대한 거를 받아요. 토지를 팔지 않아요. 중국은. 홍콩도 안 팔아요. 그리고 영국도 안 팔아요. 토지를 파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의외로. 그리고 판다는 건 소유권을 네. 넘기지 않고 사용권만 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서 이제 그 사용권에 대한 걸 렌트비라고 받아가요. 그러니까 홍콩 같은 경우도 땅에 대한 렌트비를 내라 그래요. 근데 걔가 거기서 느꼈을 때 처음에 이제 홍콩에서 약간 사담이지만 네네. 홍콩에서 집을 사면 집 땅이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고 어떻게 사? 거기다 중국으로 바뀌었는데 영국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영국 때도 땅을 판 적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렌트비를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땅이 제 거라고 하지만 제가 땅을 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희는 뭘 내고 있냐면 재산세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재산세 내는 거랑 렌트비 내는 거랑 비슷한데?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받아들였을 때. 어차피 소유권은 내가 가지든 누가 가지든 내가 이제 죽으면 너무 없어지니까 내가 소유권이 바뀌는 거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 생각하면 근데 이 보통 렌트가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할 만큼의 기간으로 렌트를 주고 있는 거죠. 70년, 100년 뭐 이래요. 다 그때그때 달라요. 땅을 만들어서
홍콩 같은 경우 땅을 메꿔서 땅을 만든 다음에 그걸 70년, 80년을 저런 부동산 개발업자한테 파는 거예요. 그 임대권을. 렌트권에 대해서는 뭐랄까 상속이랄까 이런 게 안 되고요. 그냥 그 상속 대에 되죠. 끝나나요? 되죠. 그 그러면 사용권 사실상 되는 거죠. 네. 되는 거죠. 땅을 소유하고 내 이름을 안 돼 있지만 되고 있는 거죠. 계속 연장은 계속 해주니까 어차피 또 나라는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렌트비 계속 받을 거고 그 대신 렌트비가 올라가겠죠. 계속.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서 보시면 중국도 사용 렌트비가 사용권 수입이 2025년도에 3.36조 위안에서 2021년도에 7년 만에 8.7조 위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수입이 어마무시하게 커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2022년도에 확 내려온 거죠. 와 너무 가파르게. 네,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네요. 저만큼이 네. 이제 안 거친 거잖아요. 결국 사용료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게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시초점들을 생각해 보면 아까 얘기한 20년도에 있는 저 레드라인 규제다. 네. 근데 레드라인 규제가 보면은 결국 부채율 줄여라. 뭐 안 된다. 순 부채율 해라.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 많아야 된다. 결국 이게 뭐예요? 부채를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시초점이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근데 워낙에 위험했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한 통해서 거죠. 좀 한 거죠. 줄여보자라는 건데 네. 이걸로 인해 성다가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는 사실 문제인지는 네. 모르지만 여기서 더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아름다운 딜레버리징 말씀드린 게 어차피 인플레이션이랑 부채를 통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예요.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성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디플레는 무조건 싫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디플레가 되면은 성장이 멈추는 거고 성장이 멈추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돼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하니까 더 큰 문제가 되는 더 거고요. 문제점으로 막 디플레이션이. 부각을 하고 있는 네. 거죠. 근데 그거가 지금 문제가 됐냐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아니 20년도에도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홍콩에 있을 때가 제가 한국에 15년에 들어왔는데 2012년 13년에도 문제였어요. 똑같이. 이건 계속 문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왔던 문제가 지금 이제 헝다 얘기하고 컨츄리 가든 얘기를 다시 해보면은 지금 컨츄리 가든하고 아까 헝다하고는 비슷해요. 다 3선, 4선 도시들에다가 아파트를 왕창 지어서 저렇게 부자가 됐죠. 엄청 큰 재벌이 된 거고 그랬다가 지금 헝다는 망했죠. 근데 헝다랑 컨츄리 가든은 또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전기, 뭐 생수, 뭐 별의별 걸 다 했대요. 헝다는 전기 자동차도 막 늘렸는데 그러다가 망했어. 근데 컨츄리 가든은 괜찮아.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세 가지 규제가 나왔을 때도 그 중에 두 개를 안 당했어. 그거 두 개를 마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킬 수 있었어요. 네. 그렇게 부채 비율이 높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었고 계속 갈 수 있었고 그 와중에 거기다가 이제 승계 완료라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컨츄리 가든은 승계 완료했다. 그래서 시장 정상화 신호다. 이런 뉴스가 났었어요. 이것도 이제 실제 있었던 뉴스고 이게 이제 둘째 딸이 이제 오너가 됐다. 그러면서 홍콩에서는 회사채도 발행하고 증자도 했다. 이러면서 뉴스가 났었어요. 이게 3월이네요. 3월. 네, 올해 3월이에요. 얼마도 안 됐어요, 또.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8월 달에 와가지고는 5위 업체 컨츄리 가든이 디폴트 위기다. 그리고 세계 경제 비상이다. 이러고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조금 아까 한 것처럼 서치를 그대로 하잖아요. 뉴스 서치를 해보면 똑같이 제일 첫 번째 거는 똑같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중국은 유동성 확대로 경기 부양을 시도는 하는데 부동산 가율을 원치 않는다. 결국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 규제 부분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방 부채들 문제다. 똑같이 계속 비슷하게 뉴스들이 잡히잖아요. 헝다나 이거나 두 개가 그렇죠. 마찬가지로. 근데 제일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건 지난주에 나온 이 중주 그룹인 것 같아요. 금융 그룹이에요. 이게 여기서는 이제 WMP라는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는 단어가 이때 또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림자 금융 무섭잖아요. 일단 단어 자체가. 그게 나오면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이 또 나는 거는 CDO 나오고 CDO 나오면 리만이 나오고 리만이 나오니까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그 뉴스들 리만화돼서 중국이 중국판 리만 네. 이 얘기가 나온 스토리가 이제 그런 스토리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뉴스를 찾아보면 중주그룹은 이미 부채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서 KPMG를 고용했대요. 뉴스 상으로 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미 블랙락처럼 블랙스톤처럼 블랙스톤도 지금 실제로 부도난 프로젝트도 계속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도나면 잘라서 없애고 다시 리스트럭처링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다시 돌리고 이걸 계속해서 미국은 SBB 사태가 있었던 부분을 잘 해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그런 것들을 컨설팅을 받고 싶어서 고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중주에서 얘기하고 중주그룹이 가지고 있는 중룸 국제신탁에서 실제로 상환 연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게 똑같이 리만 사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중주 그룹으로 딱 또 이제 뉴스를 서치를 하면 맨 위는 똑같은 게 떠요. 부동산 과열을 원치 않는 듯.
예. 중국 정부가? 중국 정부가. 네. 그다음에 리만 사태를 네. 막아라. 그리고 유동성 확대를 하겠다. 근데 어제 금리 많이 안 낮췄잖아요. 생각보다는 안 낮췄죠. 5년짜리는 아예 안 낮추고 뭐 생각보다 0.1밖에 안 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0.25 생각했는데 0.1. 뭐 조금밖에 안 하고 네. 뭐 이러니까 이제 아 이거 뭐지?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원치 않는 거에 포커스가 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쯤에서 대표님 좀 궁금해지는 게 사실 이 헝다, 컨트리가든 중증 요 사이에 제 기억에는 얼마 안 된 일이거든요. 한 몇 달 사이에 두세 달 됐을까요? 완다가 있었어요. 그죠, 완다도 완다도 있었죠. 이자를 못 갚아서 이게 문제가 된다. 근데 그때는 시장이 꽤나 무시를 했죠. 했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기업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시장 분위기의 차이입니까? 뭐예요? 지금 저는 네. 제가 그래서 중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융이 건드려지지 않았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금융이 건드려졌고 거기에 그림자 금융이 나오니까 불확실한 거죠. 그리고 그 헝다 때 처리된 게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걸 하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일과 유사한 일인데 네. 그때 잘 지나왔으니 얘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거에서 컨트리가든 나오기 전에 헝다 나왔을 때 다음 완다 나왔을 때 헝다 때 잘 지나갔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서브프라임도 마찬가지로 서브프라임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부동산 관리 생각보다 잘하는데 이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예상을 하고 있죠. 중앙 정부가. 그러니까 페드, 미국으로 보면 페드가 이런 일 생기면 이렇게 대응하면 돼. 그러니까 당연히 불확실하거나 아니면은 이 뒤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한 예상이 없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유사하게 생각을 했겠죠. 시장에서 헝다 그랬었는데 아까 보여드렸지 거래 정지되고 됐는데 2년 지났는데 별일 없네. 그러니까 얘도 괜찮을 거야라고 했는데 컨트리가든이 터지니까 이건 뭐야라고 했더니 결국 뒷단에 갔더니 중주가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금융 문제가 되면은 이거는 크라이시스로 변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중주 그룹을 가져온 거예요. 네, 맨 마지막에. 네. 오히려 컨트리가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중주가 문제인 거고 중주는 또 이것저것 돈을 막 빌려주고 있으니까. 네. 왜냐면 그건 신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름다운 딜레버리징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신용 문제가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그림자 금융이 뭔지를 그래서 또 다시 가져와 봤어요. 네네. 2015년도에부터도 그림자 금융 WMP라는 프로덕트가 원래 있었고 WMP라고 불러요. 웰스 매니지먼트 프로덕트. 그냥 자산 관리 상품이에요. 이름상으로는. 되게 뭐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저게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 그 뭐 메자닌 투자하는 것처럼 펀드들이 그 중간에 대출해 주는 거를 대출해주고 고금리로 대출해주고 그거를 또 레버리지를 해요. 네. 대출에 대출해주고 또 다시 레버리지를 해서 고금리로 만드는 거예요. 네. 이거를 갖다 알리바바도 했고 뭐 위챗도 했고 텐센트도 했고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맞았죠. 너네 금융하지 마. 빵. 그 이제 지금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텐센트나 알리바바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 걔네가 금융을 건드려서 그런 거거든요. 돈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 그냥 네, 개인적인 네, 생각이에요. 네. 돈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냥 IT면 끝까지 IT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대출해주는 상품 만들어 팔고 막 이래 버리니까 그게 이제 어려웠던 거죠. 네. 그래서 이 WMP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새로 나온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10년도, 15년도 때부터 중국에서는 고금리를 원하니까 고금리를 원할 때 성장을 하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처럼 계속 아파트를 지니까 아파트 지은 거 대출해주고 집값 오르니까 계속 돌리면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 빌라왕 한 것처럼 빌라 그러니까 값이 계속 돈을 돌리는 거죠. 돌리는 거죠. 예. 빌라 값이 계속 올랐다면 네.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얘네도 계속 올랐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집값이 빠지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냥 똑같은 스킴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앞으로 다시 아름다운 딜레버리징이라는 게 딜레버리징 없이는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국은 저걸 왜 계속해? 20년도부터는 딜레버리징을 나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공동부유 계속 얘기하면서 단순하게 다져진 길을 따라갈 수는 없다. 이게 시진핑이 한 얘기래요. 그 다음에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가야 한다. 이게 꾸준히란 얘기는 이미 왔고 그거를 지속해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한 3년 이상 지금 됐고. 된 거죠. 예. 근데 아직 멀었다. 멀었다. 더 계속 가야 나는 된다. 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창 국무총리는 그나마 조금 바뀐 거는 소비 진작이랑 투자 촉진을 해야겠다. 투자 촉진이라는 건 이제 외국인들 투자하는 것들을 더 가져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워낙에 경제가 좀 좋아야 위축되니까. 되잖아요. 위축되니까 네. 이걸 그러니까 어제 설명드릴 때 제가 진짜 돈이 있는데 비트코인이든 뭐든 해서 중국에서 돈을 빼가지고 자꾸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빈 걸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걸로 메꾸든 남의 걸로 메꾸든 메꾼 다음에 돈이 들어와서 투자가 들어오고 그래야 인플레가 다시 발생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일본도 저는 이제 뭐 잃어버린 30년 얘기하는 것도 다 외국에다 투자만 하고 있는데 금리 낮다고 거기 글로 일본에다 투자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혼자 계속 벌어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나 성장이 있기가 그렇게 쉽진 않다는 거죠. 네. 진짜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센세이션한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근데 미국은 지금 거기에 AI가 떴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포커스를 더 받는 거고 그렇게 전체 그림은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그 중국의 이 상태를 어떻게 그러면 봐야 될 거냐. 네. 라고 보면은 이 지금 부동산 위기 부분도 이 뉴스 같은 경우도 두 개가 하나는 2022년도, 하나는 2023년도 뉴스예요. 다 비슷하죠. 2022년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 중국 시한폭탄 되나 이 제목이 이랬고요. 2023년도 지금도 똑같이 중국 경제 키운 부동산 최대 리스크로 금융까지 전이 되냐. 그래서 저는 지금 2022년도 과거랑 차이점은 또 다시 그림자 금융이라는 단어를 끌어왔고 중주가 펀드가 돈을 못 갚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또 하나의 우리가 이제 좀 신경을 써봐야 될 게 중국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지라고 하면 우리나라 더 문제스러워 보이는 거죠. 남 제가- 얘기할 처지가 아니다. 제가 가장 조심스럽고 그런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얘기를 우리가 요새 참 많이 하잖아요. 네.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리 남 얘기할 처진가라는 우리 남 얘기할 처지 아닌 거가 생각을 맞죠. 많이들 하실 겁니다. 네, 저도 네. 좀 하고 있고. 네, 이게 너무 비슷하잖아요. 우리랑 너무 비슷해요. 우리랑 너무 비슷해서 어저께도 이제 그 용산에 있는 뭐 또 펀드 네. 하나 또 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남 얘기할 수준이 아니고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아름다운 딜레버리징을 잘 해야 되는 건 거죠. 네. 그나마 우리도 그러니까 그 대출 조절하고 뭐 이래가지고 해결은 했지만 그래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요즘 다시 늘더라고요. 가계부채가. 네, 가계부채 네. 다시 늘고 있으니까 이게 가계부채 전 세계 1등인 것 같은데 무섭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나라는 빼고 네. 다시 미국이랑 중국 얘기로 돌아와서 네. 보면 그 갓프리 로버트라는 분이 이제 트위터에다가 올린 그림들이에요. 누군데요? 그 중국 관련된 책을 쓰신 이제 뭐 교수님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소지를 보니까 치앙마이에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은퇴해서 약간 글을 쓰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독료 받아서 이제 제2의 라이프를 살고 계신 분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거 혹시 데이터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체크를 하고 싶은데 그 확인까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걸 거짓말로 올릴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옆에 보시면 소스라 그래서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뭐 IMF, BIS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더블 체크는 안 됐지만 어쨌든 이런 데이터가 자료가 있다. 그래서 참고해서. 쭉 꾸준히 쭉 나오고 있어서 네. 이게 뭐 그리고 이제 돈 받고 이제 서브스크립션 하고 계시니까 큰 돈 아니지만 우리나라 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같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중국의 매뉴팩처링 웨이지 그러니까 결국 제조업에서 임금이 상승하는 수준들이 엄청나요. 그죠? 2010년도부터 22년도인데 보면은 거의 한 5,000불에서 한 6,000불 수준에서 지금 한 2만 한 3,000불까지 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PPP 기준으로 구매력 기준으로 바꿔놓고서 미국이랑 비교를 해요. 이분이 계속 미국이랑 중국을 비교를 계속 하세요. 근데 보면은 2012년도 보면 한 10,000불대 밑에 있고 미국은 40,000불대 있었는데 미국은 임금이 어때요? 똑같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PPP 기준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하고 임금 올라간 거랑 똑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임금 상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노동자들이 이슈를 삼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 임금으로 지금은 주목을 받고 우리가 있는데 포커스를 받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미국 성장을 하고 기업이 성장한 이유는 이제 아비트러지를 한 거죠. 임금이 비싸져야 되는데 임금을 조금밖에 안 준 거죠. 예, 몰아주기 하고 그래서 결국 그것도 또 이념 대립 들어가고 또 뭐 불평등이 네. 뭐 세상을 망친다 책 나오고 이게 다 이제 그 밑에 깔려 있는 너무 복잡한 얘기고. 근데 이렇게까지 똑같다는 건 네. 근데 뭐 비슷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안 올라갔을 네. 거예요. PPP 기준 가면.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올라간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별로 경쟁력이 없는 거죠. 솔직히 이제 임금으로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GDP도 보시면은. GDP 대비로 국가 부채를 지금 퍼센트를 낸 거예요. 역시 일본이 1등이죠. 완전히. 200% 압도적이네요. 넘어요. 압도적이에요. 네. 그다음 미국이에요. 이제 100%가 넘어갔죠. 그에 반해서 차이나는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거를 더 GDP 부채를 갖다가 종류를 나눠놨더라고요. 국가 부채, 가계 부채, 그다음 비즈니스, 그다음 파이낸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비즈니스라는 게 약간은 이제 뭐 프로젝트성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정확하게 이 데피니션은 못 찾아봤는데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국이 많더라고요. 프로젝트성. 비즈니스 단으로 펀딩을 받는 거죠. 부채를 만드는 거죠. 그게 결국 SPC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펀드나 아니면 페이퍼 컴퍼니 만들고 걔가 돈을 빌리고 이제 뭐 돌리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뭐 PF랑 비슷한 거죠. 그런 식의 비즈니스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남파이낸셜이라는 게 이 회사들이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역시 회사가 제일 크죠. 이제 부채 부분은 GDP 대비 부채로 보면은 파란색. 당연하겠죠. 네. 예, 기업들이. 그다음에 정부 부채. 근데 일본 정부 부채 엄청나죠. 녹색. 그죠? 그에 반해서 지금 차이나는 정부 부채 생각보다 별로 없죠. 거의. 예. 근데 얘네는 정부 부채라기보다는 기업들이 정부 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여기는 지방 부채 네. 어떤 그런 게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그런 거고 네. 어떤 기업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증권사다 그래도 이거는 심천 주정부가 가진 거야.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민영화 조금씩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보니까 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남파이낸셜들하고 비즈니스까지는 아니지만 남파이낸셜들의 대주주가 정부일 것 같거든요. 제가 까보진 않았지만 정확히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이제 있을 때 생각했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비즈니스가 큰 게 결국 그림자 금융이라고 볼 수도 있을 수도 있다. 펀드 같은 걸로 하니까. 빨간색이 네. 유난히 비중이 좀 높은. 비중이 높다. 네. 근데 정부 비중이 적으니까 결국은 네. 지금 막 이제 뇌피셜들이 나오는 게 그런 부동산들이 이게 잘못되면 그걸 통째로 해서 정부가 살려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가 뭐 네, 공식화는 나오는데 아닌데 결국 많아요. 저런 그림으로 네. 보면은 그래도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영화를 시키기 국영화 위한 시켜서 어떤 뭐 그런 그림이다. 거다. 그러니까 스토리들을 막 쓰는데 그런 스토리들을 되게 저희가 예상하고 뭔가를 하긴 되게 어렵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중국에서 나오는 지금까지 모든 내용들이 딜레버리징 쪽에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기가 살지 못하니까 중국 주식은 생각보다 옆으로 갔고 의외로 중국 주식은 뭐 많이 빠진 않았더라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근데 미국은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인베스팅 인 아메리카라 그래서 아예 백악관 사이트 가면 있어요. 백악관 사이트에 붙어 있는 화면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처음에 첫 줄에 뭐라고 써 있나 하면은 인프라스트럭처, 클린 에너지, 세미 반도체, 바이오테크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막 수입만 하고 그다음에 이 일자리는 수출해 놨더니 남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갔다. 이게 첫 제목이에요. 그래서 나 이거 들여올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온쇼링 하는 거고 자기네 나라에서 공장 짓겠다는 거고 늘리겠다는 거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네. 백악관 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다 보여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네.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네, 한번 보세요. 근데 네. 이 점 찍은 게 전부 다 외국이나 아니면 자체 내에서 이 지역에 그러니까 세미컨덕터, EV, 아까 얘기한 클린 에너지, 바이오 관련해서 투자하는 금액이에요. 503빌리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점 찍은 거 이렇게 많은 게 뭐냐면 인프라 개발을 다리, 뭐 도로 이런 거 항만 이런 걸 만들겠다는 거를 찍어 놓은 게 이 녹색 점하고 파란색 점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들이 299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투자가 되고 있고 외국의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치면 결국 미국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의 플로우에서 결국 누구 쪽으로 가느냐가 더 핵심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훨씬 좋았고 그리고 중국도 2021년도 고점을 찍고 계속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다는 거죠. 의외로. 좋습니다. 대표님 그렇게 오늘 너무 보시면 될것 흥미로운 같습니다. 자료 잘 봤고요. 20초. 네. 오늘의 결론. 결론은 네. 미국이랑 중국이랑 있을 때 중국을 아예 버려놓고 쟤는 망하는 데야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뭐 일단은 보초병이라도 보내서 보고는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이랑 둘이 저러고 있다가 또 이제 미국은 주춤하고 있고 중국만 올라가면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 그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관심을 더 갖고 보면서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매도 쪽으로 베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매도 쪽까지 베팅할 필요는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테이바랩 케빈강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